박상병의 이슈펀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팟 혹시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박상병의 이슈펀치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시대의 좌표를 함께 걱정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꾸밀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직 국민들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오늘은 세 번째 주제가 이슈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슈에 맞는 주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속하겠다.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필요한 것이고 또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도시 재생은 우리한테 불가피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다.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법대로? 그럼 어떤 법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펀치 우리는 어떤 주장이나 뭐 카드라 아니면 말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국민의 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항상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는 세명대 이상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비주얼 담당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비주얼이 좋습니다. 오늘 좀 얼굴도 좀 찍어 발랐고요. 네, 넥타이도 했고요. 네,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화면 보니까 조금 꾸미고 가야 되겠죠. 혹시 구토나 구역질이 유발시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도 뭐 손혜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대로 한 농담이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 주제를 손혜원 의원의 죄와 벌. 죄와 벌. 좋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런저런 방송에 나왔던 또 신문에 나왔던 것만 가지고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지팟이라고 얘기하면은 천지분간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뭐 남들 했던 얘기 또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정치 공세의 거품을 걷어내고 오롯이 실체적인 진실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에 관한 법률 2조 4항에 위배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한번 궁금하고 제가 한번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패 방지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해 충돌의 금지 원칙이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한다든가 이익을 만들어서 또 제3자에게 또 이익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당연히 형법상 저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럼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률의 2조 4항을 보면 이겠습니다. 4항에 부패 행위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부패 행위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가합을 해보면은 부패 행위는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한다. 가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거는 부패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그 부패행위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뭐 공직자죠. 국회의원의 공직자죠. 네. 공직에 공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위치 자체가 문체부의 위원 아닙니까? 간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직접 이해적 관계에 있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떻게 그 부동산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직분을 이용했다는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만약에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다거나 명확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처벌을 불가피하다. 그럼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부패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고 오늘 우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 죄와 벌의 시간입니다. 자, 부패 방지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패 행위의 내용에는 상당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연관될 것 같은데 한번 따져보자. 두 번째 앞서 말씀하신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공직자 또 윤리법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2조 2의 3항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해 충돌 이 조항이죠. 예, 딱 이 조항이죠. 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을 위반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재단을 통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즉 이해 충돌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관련돼서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면은 본래 이 공직자들이 직무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주식들은 백지 신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지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네, 백지 신탁을 하는데 2016년도에 국회에 되고 백지 신탁을 했어요. 그 회사가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회사죠. 그 회사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백지 신탁을 했는데 백지 신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이제 법인이 사실 남편 아닙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그걸 통해서 대출을 11억 받아서 그 7억 정도를 거기에 넣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백지 신탁에 대한 효과성을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 충돌 방지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공직자 윤리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걸린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공직자 윤리법에 백지 신탁을 했는데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농협에다 백지 신탁을 했더라고요. 네. 농협에다 백지 신탁을 했는데 백지 신탁을 한 후에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네.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은 1개월 단위별로 국회에다가 주식이 매각에 대한 연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이 아직 안 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그 유효성이 그대로 아직까지 손혜원 의원한테 있다는 겁니다. 백지 신탁을 했긴 했는데 주식이 팔리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죠. 뭐 팔리든 팔리지 않든 어쨌든 그 백지 신탁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를 원칙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따진다 그러면은 명백하게 공직자 윤리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백지 신탁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기가 상임위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위원회 심사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서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백지 신탁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주식시장에도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시장도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도 항우의 공직자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측면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형법의 문제인데 형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직권남용의 권리하는 방해 또 SBS와 관련된 명예훼손 이 대목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누군가 소개를 했다든지 뭐 특권을 이용하겠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금방 잘하고 있으니까. 금방 나오죠. 이런 뭐 쉽게 수사할 수 있는 부분. 뭐 직권남용 부분은 아마 제일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일 남용되고 있는 것이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코에 그면 코골인데 사실상 이 직권남용으로 걸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범죄 명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찌 됐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해당 상임위에 간사를 했고 그 우월직 지위가 있는 겁니다. 우월직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이런 부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만나서 이런 특별한 계기로 만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직권남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이 하는 지적을 보면은 거기서는 구체적인 특정 인사까지도 그렇죠. 채용을 해라.
또는 인사 물건을 사라.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떤 공공성에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정책적 질의에 대한 부분에 국한한다 그러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특정 인물을 지정을 한다든가 특정 분야를 지정한다든가 또는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압박적 행위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하는 압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정조사에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목포 지역의 근대유산문화유적지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질의. 이런 질의와 본인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다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을 직권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법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법 적용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다 본다 그러면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이요. 지금 손혜원 의원의 이번에 이 목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투기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존의 무법과는 다른 투기예요. 그죠? 그렇죠. 이 신종 투기죠. 그렇죠. 또 신종투기입니다. 투자다라고 말하더라도 또 이거 좀 투자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게 문화재 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그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또 시의 지원도 받아내면서 그 대가로 땅값도 오르고 이것이 투자다. 이게 이것도 뭐냐, 다 새로운 방법이에요. 박사님 이게 제가 신종 범죄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 또 명예훼손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추천을 막 하고 있는 가정을 거죠. 해서 본다 네, 그러면 그건 손혜원 의원이 투기했다는 부분이 검찰 조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신종범죄다 봅니다. 범죄를 하는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인데 대표적인 형태가 아주 은밀하고 내밀하고 엄습하게 타인을 해한다든가 그 해함을 목적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만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범죄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위 말고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일종의 의도를 선의화해서 공공적 법률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쁜 의도를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죠. 좋은 의도.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유적지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나도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사는 거죠. 사는데 이게 사실상 알고 보면 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선의를 가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공공성 범죄라는 겁니다. 공공성 범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부동산 투기했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 200명 300명한테 땅을 사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몰래 샀다 그러면 이게 투기되지만은 나는 선의로 이 유적지에 대한 부분들 유산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이게 공공성 합리화라는 겁니다. 공공성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종 범죄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범죄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지능적 범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기 자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명분화시키고 이것이 죄가 없음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시켜서 그렇죠. 땅값과 집값을 그렇죠.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신종 투자라는 겁니다. 신종 투기라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든요. 사회의 리드에 속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다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에. 그럼요. 그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드러내고 못 하잖아요. 못 해서 만약에 또 세상이 밝아졌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조용하게 했다. 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포 지역이 유산의 가치가 높고 뜰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걸 내가 조용히 사야 되겠다. 만약 이것이 조용히 사는 것이 알려지면 더 크죠. 그건 더 크죠. 그죠, 더 크죠. 그래 다행히 지금 손 의원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미 공론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터넷에도 이야기했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여러 사람한테 사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위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내가 샀고 내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지능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인이 그렇게 샀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직자 같은 국회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은 빠져야죠. 그거 다 모르고 난 다음에 내가 사야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의 이른바 그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지능적 범죄인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했던 문화지킴이 운동으로서
앞장서서 목포 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네, 넘어갈까요? 오늘 모두의 박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 뭐냐 그러면 저도 그 유심히 들었는데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손혜원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정의롭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순수한 의도로 투자하는 것이고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은 국가가 SOC라는 뭐 얄팍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개발하고 일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가 말이죠.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대립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도시 재생 산업과 개발의 어떤 대립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 재생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담벼락에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다 해서 도시 재생이 되고 그것이 도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손혜원 사건 파문이 여기에 경제적 이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칫 불거지기 시작하다면은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도시 재생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겠죠. 타격을 입게 되면은 다시 이제 개발 사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개발 사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의 일탈 부분에 대한 범죄적 명확성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으나 탈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손혜원 사건을 앞으로 진행될 그 결말에 대해서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그런 고육책에도 이 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듣고 왔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그 저는 이게 바로 보이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도시 재생 산업은 지금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가 도시 재생의 개발은 잘못됐다. 개발은 독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책 공약이죠. 도시 재생 산업이 손혜원 사건을 위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요.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도시 재생을 한다는 곳에 이미 지금 매물이 다 종족을 감췄어요. 이것이 또 다른 신종 투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땅값이 뛸 줄 알고 여기에도 지금 이 목포에도 700억 11억 원? 예, 711억 원. 2020년까지 지원된다. 이 작은 도시에 작은 공간에 7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게 심각한 거죠. 땅값도 오르고 투기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700억 원, 1000억 원 투입해서 이것이 도성이 재생이 되고 조성이 주민들한테 그렇죠. 재생이 돼서 이것이 활발하게 경제적 가치로 돌아오면 이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담장에 아름다운 그림 하나 그리는 걸로 끝이면은 이 도시 재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연구 검토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 재생이라 그러면 여기에 문화에 대한 문화도 들어가고 공동체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잡아넣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집들을 없애고 새롭게 빌딩을 리빌딩하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공동체가 아니라 먹고 살 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산업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단지 거리만 깨끗하고 미관만 좋으면 도시 재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젠틀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세입자들은 도시가 이쁘게 만들어져서 장사를 하고 장사가 잘 되는데 집주인이 당연히 그 거래가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세입자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시 재생사에 잘못하면 서민을 죽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손해원 그 파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상 이제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 재생을 해놨더니 정작 그 효과는 동네의 주민들이 아니라 그렇죠. 투기한 사람들의 몫으로 가능한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투자의 효과가 진보 진영에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수구적인 사업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념적 논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였던 보수 진영이 정부가 중심이 됐던 개발 사업이 오히려 더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손혜원 의원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보셔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것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또는 문화재 지킴 운동인지 등등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논문보다는 이제 법적인 쟁점을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걸 어느 언론도 지금 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합니다. 천지파서 합니다. 그 천지분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정확하게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 제3조에 보면은
실권리 명의 등기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사람이 등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이제는 그렇죠.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그것은 내가 산 게 아니고 기정을 한 것이고 남편이 제대로 산 것인데 이거는 좀 놀라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나는 순수했다, 선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빌려가지고 기정을 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유산을 지키고 싶었으면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또 기정을 했겠느냐. 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 네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난 선의였었고 정의로운 어떤 판단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겁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돈을 빌려가지고 기정한 적 있습니까? 뭐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저는 그러니까 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기정을 한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새로운 수법이에요. 사실 집사람한테 쫓겨나죠. 그러면. 아, 그렇죠. 네, 네. 대사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 관련된 법률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 하나. 네. 헌법 얘기했습니다. 헌법 46조 3항에 보면은 국회의원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3항에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가 없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이게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것을 어떤 직업적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네. 어겼다고 얘기하면은 헌법적인 가치까지도 국회의원이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바로 뭐 이율 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정이 선이라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쁜 게 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의 절차, 즉 사회적 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느냐, 이 부분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국회의원 즉 선출직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나는 과정이 순수했다, 결과를 부동산 투기를 모는 것은 잘못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결과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혜원 의원이 이 헌법 내용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헌법 내용은 아마 읽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봤어요. 읽어봤을 겁니다. 네. 아마 저는 읽어봤으리라 보고요. 46조 3항만큼은 한번 손혜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항에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서 어떤 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헌법 46조 3항을 읽어봤다고 얘기하면은 손혜원 의원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상식이죠. 예. 당연하죠. 네. 이 부분들은 국회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은 수사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3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 국정조사권, 뭐 정부 접근권, 예산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활용한 거예요. 전체 다 총체적으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아, 예산 그렇죠. 그렇죠. 입법이 난 부분. 입법 그렇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압박. 국정감사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 정부 접근권 다 이용했죠. 총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총체적으로 활용했죠.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그렇죠.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총체적으로 네. 그것이 투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은 진짜 엄청난 국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입법 활동을 한 거죠. 행동으로 뛰어다니죠. 모부까지 내려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방이나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따져봐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봤는데 헌법까지 무려 6개의 법률적 문제는 반드시 짚어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손혜원 의원과 몇몇 사람들이 좀 연관되고 있는 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예. 자, 먼저 손혜원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위무사로 옆에 이제 탈당 지휘자가 그 말이죠. 네. 저도 이 정치학을 공부했고 한국 정치를 공부를 했고 정치평론도 한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국회의원 옆에 당의 원내대표가 같이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왜 서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큰 배착이죠. 큰 배착인데 실질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그런 투기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 당이 굉장히 안타깝고 뭐 좀 뭔가 편을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인지상정인데 그렇다 그러면 대변인 논평 한 줄 내고 안 그러면은 뭐 홍영표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어느 석상에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 의사 표시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탈당 기자회견이고 그 기자회견 내용이 본인이 그렇게 탈당을 하려 하는데도 지도부에서 그렇게 말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원내대표가 써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대표 자리가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상 용어로 따지면은 손혜원 의원을 연대보정하겠다는 겁니다. 연대보정.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당신의 결벽을 그렇죠. 우리가 당에서 내가 보정하마. 내가 보정하겠다. 내가 보정하겠다. 안 그러면 그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네. 자, 우리가 박 교수님께서도 박 판사님께서도 여러 이제 평론 활동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요, 이 사건이 언론에서 대단히 호기심을 갖고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사안의 중독성 갖고 있죠. 네.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이 뭐냐면 사회, 문화, 정치까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죠. 문화에서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죠. 네. 정치에 있어서도 손혜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김정숙 여사와의 그렇죠. 김정숙 여사와의 특수적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숙명 이어준고 동기. 그러니까 그 사안의 중독성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확장성이 큽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언론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또 패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명예훼손도 성립이 안 될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을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홍영표 대표가 여기에 호위무사처럼 서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에 자 민주당은 이렇게 투기 의혹으로 밝혀졌다라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잘못 갔다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데다가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야 결국 그날 기자회견하고 얘기도 증거에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 손혜원은 세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그 확장성에 바로 명확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손혜원은 그냥 초선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세다. 뭔가 배우가 있다. 이걸 묵시적으로 본인들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교수님. 연대보정 좀 재밌는 표현인데 저는 홍영표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당하고 내 입장은 맞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뭐 있을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예, 맞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탈당하고 저쪽 또 하나 가겠습니다. 맞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건 지역구 의원은 거죠. 그런 경우 탈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 수사를 받아야 될 텐데 있자니 그렇고 에이 알았어 그냥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탈당하는 경우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그 당의 원내대표가 같이 있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있는 걸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혹시 검찰 보셨죠? 이분이요 시그널 무소속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우리 당으로 올 겁니다. 알아서 잘 수사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수사 지침이다.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치인의 언행은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메시지를 알고 언행을 하는 거거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의 옆에 서 있던 그 상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결론은 어떤 경우도 적절치는 않았다. 적절치 않죠. 그죠?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사안인데. 그렇죠. 뭐 예. 검찰들과 관련해서 그렇고 또 연대보정 하는 행위도 맞지도 않았다 등등. 그는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네. 또 하나. 손혜원 의원과 앞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이번에는 손혜원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신종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정말 정치권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노련한 정치인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이 끌어들였다 해서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진흙탕에 같이 구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굳이 박지원 의원 목표를 거론하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유도를 했어요. 물어봐달라고. 박지원을 끌어들이려고.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정의성 이런 것들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설과 업무설을 같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 의원이 끌어들이면 그 완성도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이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일반 여론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손혜원 의원이 정당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배우가 있었겠구나. 여기에 박지원 의원이 여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완성도.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걸 노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아까 모두 이야기했듯이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진흥타에 구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체급에도 차이도 나고요. 체급에도 차이도 나지만은 그렇죠. 뭐냐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을 끌어들인 것은 성공이라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민평당의 핵심 소위 오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향후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평당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모멘트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박지원 의원은 울고 싶을 때 뺨을 맞는 형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평당이 보완적 완충지대 역할이에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을 게 뭘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총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도덕성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직접적 공격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전만 하던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상당히 친했는데 자 보십시오. 같이 가자. 그렇죠. 통합하자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호남의 대한정당으로 민주평화당이 차림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대한정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된 적통, 호남의 적통, 네, 그렇죠. 그리고 친노와 친문을 이어진 새로운 진보의 적통. 이 부분이 묘한 결이 달라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공생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쉽게 깨질 수도 있고 쉽게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공생적 관계죠. 왜? 떡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총선 임박하게 되면은 민평당이 여기에 대해서 존재적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손해인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기자회견 때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정치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건요. 예. 만약에 큰일 날 수 그러면 있는 혹시나 겁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 선거는 유세에 내가 타겠다. 그럼 그 사람은 당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네요. 도발을 하는 거죠. 네. 도발하는 거죠. 그런 무게차이는 타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상희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적산가옥에 태어나서 여기서 적산가옥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살던 가옥을 적산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적산가옥에 태어나서 적산가옥을 좋아해서 적산가옥에 태어나서 적산가옥 좋아합니까? 아무튼 이거는 저 논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있겠죠. 적산가옥을 좋아해서 목포에 한 채를 샀다. 외로워서 자기 조카도 사게 했다. 외로워서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또 인정하겠습니다. 외로워서 자기 조카도 사게 했다고 저에게 얘기했을 때 박지원 의원 얘기입니다. 했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래서 왜 박지원 의원이 처음만 하더라도 손혜원 투기가 아니다. 고맙다고 생각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20채, 30채로 부동산이 늘어났다. 당연히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다고 솔직히 밝혔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배신의 아이콘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라이브라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라이브로 얘기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내가 정치 구단인데 이 아주 초급에 불과한 손혜원 의원하고 라이브라고 얘기하면은 박성민 박사 당신은 잘못된 거야 얘기할 수 이거는 실수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벌로 되고 싶었던 손혜원 의원의 의지만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의 저런 얘기는 굉장히 아프죠. 왜 아프냐 그러면은 목포에 자주 들어갔고 거기서 박지원 의원과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포 시장도 수차례 만났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한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면은 그만큼 득이 되는 겁니다. 좋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가 30개 갖고 있다든지 20개를 갖고 있다든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한 채만 샀고
외로워서 조카도 사귀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보니까 무작정 편을 들게 되면은 자기도 덤태기를 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서는 거죠. 곳을 사는 걸 예. 힘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게 한두 채 정도 같으면은 뭐 이해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살이에 이제 이해되는 부분인데 뭐 적산가옥에 살아서 적산가옥 사랑했다는 게 옛날 혹시 이야기 아십니까? 김대중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정감사 그 상임위에 불려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해양수산부 장관이 왜 들여하느냐라고 이래 물으니까 물고기 반찬을 생선 반찬을 좋아해서 자갈치 시장 옆에 살아서 해양수산부 장관 저는 그런 이해가 돼요. 그런 어릴 얘기 때부터 있죠. 자갈치 시장 좋아하고 물고기 좋아하면 해양수 이 물고기는 어느 해양에서 잡아왔을까 등등 이해가 되는데 어제 적산가옥은 추억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부숴야 할 곳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찍게 이해가 돼야 되는 되는 겁니까? 건데 상식선에서 안 맞고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삐딱선을 탄다 그러면은 어제 혹시 그 김건식 교수 아시죠? 김건식 교수. 네. 김건식 교수가 어제 방송에서 모 방송에서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 뭐냐 그러면 손혜원 의원 된 얘기 나왔는데 본인의 성정이 조금 곧지 않습니까? 성정이 곧으니까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거 저희들이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서는 부분이 있는데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 일반적 정서까지 뭐 다 똑같다는 볼 수는 없으나 그 뭐 그런 패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10분 좀 이해는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방법이 예, 아니지 뭐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사실상 박지원 의원의 입장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지역의 사실상 맹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맹주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뭔가 신성불가침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은 보니까 한두 채인데 뭐 정보에 대한 뭐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승은이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뭐 통으로 다 먹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런 방구도 안 했다.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지역의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사건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다. 그러면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박지원 의원한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거 감시 감독하는 거 뭐였느냐?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박지원 의원이 정치적 고립될 수가 있어요. 이거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역시 고수는 고수예요. 네. 박지원 의원은 역시 고수는 고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라 20채, 30채로 부동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부동산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지원 의원의 관계는 자 배신의 아이콘이냐 투기의 아이콘이냐 지금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한 명 더. 손혜원 의원과 지금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벌써 지금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생방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요. 다음 주부터 생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직접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교감을 하면서 라이브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도 좋습니다. 자, 또 하나.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손혜원 의원과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얘기가 저는 와닿았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정미 원내대표가 최근에 오히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손혜원 의원에 관해서만큼 조금 발을 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 제가 적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얘기는 이겁니다. 21일 날 손혜원 의원 사건의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을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 얘기는 손혜원 의원 사건보다는 서영교 의원 사건이 묻어지는 거 이거는 정말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혜원 사건과 관련해서만큼은 조금 우리 소극적으로 나와요. 저는 이 대목도 조금 이상하고 또 이 대목은 이상한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이 얘기는 손혜원 사건 때문에 또 서영교 의원 문제가 덮이는 건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서영교 의원 사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서영교 의원 얘기를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양심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거듭 얘기를 했는데 손혜원 의원 때문에 서영교 의원 사건을 묻을 수가 없으니까. 자, 서영교 의원. 이 재판 거래 또는 재판 관여 또는 사법농단 이 범죄 안에 드는 거죠.
당연히 범죄죠. 네.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범죄고 저는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정미 대표 이 이야기는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바로 정의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거대 양당에서 사실상 적과의 동침으로 짬짬이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사법개혁 대법원장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자꾸 세상이 시끄럽겠습니까? 이거는 수십 년간 보아왔던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국 카르텔의 형성이었거든요. 무권 유죄. 유권 무죄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은 죄가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수십 년간 지속이 됐어요. 언제부터? 1948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201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17년인가 16년 기억 확실치 않습니다만 형사정책연구에서 그때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국민 10명 중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사법에 대해서. 법의 심판에 대해서. 2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연, 학연 이 모든 것이 카르텔로 가장 끈끈하게 묶여 있는 것이 법 쪽이더라. 그래서 무권 유죄, 유권 무죄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를 불러서 재판을 청탁할 수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판사를 본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렇지. 본 사람도 많지 않아요. 네. 판사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뭐 아는 게 여성원 판사밖에 변호사 대표. 그걸 옛날 판사였고. 옛날 판사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민들은 얼마나 괴리가 되겠습니까? 청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청탁. 그다음에 판결청탁, 법원청탁입니다. 인사청탁과 판결청탁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인사청탁은 돈 주고 자리 샀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탁 자체는 법률적으로 해석을 요리조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판사 마음이니까. 그렇겠죠. 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 것이니까. 판사 양심이니까. 그래서 인텔리들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짬짬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네. 이것이 뭐냐 완벽범죄 완전범죄라는 겁니다. 이정미 대표가 이 얘기는 참 잘했고요. 여기에 오늘 웬일인지 참 오래간만에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여연대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이 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왜 그냥 넘어가느냐. 이 부분 밝혀라. 참여연대가 오래간만에 이야기했다. 참여연대 말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뭐 제가 잘 압니다. 예. 참여연대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또 했군요. 자 우리가 지금 짚어볼 대목 이겁니다. 이 교수님. 자 지금 우리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 의원의 뭐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직전에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정부의 의지만이 아니라 촛불지원 민심에 상당 부분 동료를 받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 도려내야 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재판에 갔냐고 이러는 재판에 논평도 하고 로펌 사람을 불러가지고 재판 진행 절차를 가르쳐주고 또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 범죄가 앞으로 가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에서 소속 정당 의원이 자 지역구에 잘 아는 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이다. 그렇죠. 그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벌금형으로 해달라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판사가 적어가지고 당시에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렇죠. 확보됐죠. 이메일을 본 임종원 차장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거를 해당 판사에게 연락이 돼서 판사한테 통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명도 바뀌지 않았고 다만 이제 벌금형은 됐는데 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과정은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 때 사법농단을 했던 패턴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불러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지시를 하고 임종원이가 배당을 해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방식.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쓴소리를 받지 않도록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호하게 처리가 아니라 당직만 내려놨어요. 그냥 뭐 공엉덩이만 감춘 거죠. 자 이거를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탄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읍참막속의 심정으로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민주당이 정직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당직을 내려놓는 문제로 또 심지어는 법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른바 판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죠. 명단하지 안 나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이 뭐냐라고 말하면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이게 당청이 조화롭게 같이 수평을 맞춰서 뭐 협조적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데 얼마 전이죠. 뭐 조국 수석이 아마 작년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이 한 팔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단호한 어떤 결연의 의지를 보였는 것인데 그 한 팔 잘렸다. 뭐 본인의 몸이 상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사전에 사실상 서영교 의원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떻 들더라고요. 분명치는 않으나. 팔을 자른다는 건 당직을 사퇴하는 그렇죠. 겁니까? 당직보다도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소위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엄청 마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조국 수석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민주당은 여기에 결기를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러나 이 국회에 사실상 판사 파견된 부분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입법부에 왜 그럼 그 사법부가 그 파견 나와서 그렇게 민원을 받고 그럽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청구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법원 내부에도 여러 가지 기류가 있고. 뭐 양승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입법 쪽에서라든가 사실상 공동에 대한 정범이다.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자, 우리가 지금 서영교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영교 의원으로 넘어갔는데 서영교 의원이 뭐 미워서 뭐 의정 활동을 못해서가 아니다. 상당히 역량이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왔고 우리 사회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제19 감사하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인데 왜 지금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덩달아서 손혜원 의원의 이 문제 때문에 이정미 당대표 얘기처럼 서영교 의원 문제를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 문제 한번 콕 짚고 넘어갔던 겁니다. 펀치를 날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저녁에 6시에 이상희 교수님하고 다시 좋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슈를 잡아서 강력한 펀치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